해질녘의 희미한 빛이 먼지 낀 창문을 겨우 비집고 들어오는 초라한 월세방. 방 안에는 살림살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40년 넘게 한 가정을 꾸려온 부부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휑했습니다. 그 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차가운 통지서였습니다. 62살의 박진우 씨는 유일한 의자에 앉아 넋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물리교사로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던 총명함 대신 깊은 절망감만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아내의 흐느낌이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애써 울음을 참으려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진우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먹을 세게 쥘 뿐이었습니다. 핏기가 가실 정도로 하얗게 변한 그의 손마디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들의 삶은 절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쪽빛 바다 위로 쏟아지고 갈매기들이 노랫소리처럼 울어대는 이국의 항구. 그곳에는 거대한 하얀 성과 같은 호화 여객선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난생 처음 맞춰 입은 밝은 색 양복을 입고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아내 김수진 씨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고 그 모습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마침내 받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받아 위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앞으로의 노후 또한 이 여행처럼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천국 같았던 연락을, 그 짧은 시간이 40년 넘게 정직하게 쌓아 올린 인생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진우 씨는 평생의 꿈을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악마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은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저 잔인하고 부조리한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오답을 선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막이 흐르는 월세방. 아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세상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아내 김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기에 젖어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 물음은 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사람이 내뱉는 마지막 한숨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을 거라는 위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내의 절망적인 물음이 자신의 무너진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제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느끼며 더 힘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평생을 원칙과 상식 속에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운명의 첫 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박진우 씨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명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따른다고 굳게 믿었죠. 그는 학생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고 자기 자신 또한 그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꼼꼼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그에게 퇴직금 2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실함과 절제가 하루하루 쌓아 올려 만든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요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 지키고자 했던 단 하나의 꿈은 바로 아내 김수진 씨의 소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내는 푸른 지중해를 항해하는 멋진 여객선을 타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 후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 꿈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부부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 위에서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 의자에 나란히 누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지난 40년간의 고단함을 모두 잊은 듯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하얀 제복을 입은 선원 한 명이 은쟁반을 들고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금박 장식이 새겨진 두꺼운 종이로 만든 초대장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황금빛 지평선 투자 모임이라는 생소한 이름과 함께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손님들만을 위한 비공개 설명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배 안에서 파는 무언가 비싼 물건을 홍보하려는 속셈이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초대장을 옆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수진 씨는 그 초대장을 보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린 여기 쉬러 왔잖아요.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녁에 멋진 공연이나 보러 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오롯이 즐겨요. 아내의 말은 지극히 옳았습니다. 박진우 씨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선택된 소수라는 말이 자꾸만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구경만 하고 금방 올게. 15분이면 충분할 거야. 그는 그 말이 아내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그리고 그 15분이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바꿀 결정적인 시간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설명회가 열리는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묵직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는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온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가 들어선 연회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12어 쌍남짓의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값비싸고 품위 있는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평생을 교복 입은 학생들과 평범한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살아온 박진우 씨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중후한 멋이 흐르는 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자신을 최 회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박진우 씨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의 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제안한 사업은 듣기만 해도 황홀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에게만 빌려주는 최고급 작은 배들을 여러 척 사들여 그 배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숫자나 어려운 경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푸른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하얀 배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 배가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투자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감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들렸고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진우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잠시 멈추고 다과를 즐기는 시간이 되자 몇몇 사람들이 박진우 씨 부부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이 사업에 돈을 넣어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한 노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벌써 3년째 이렇게 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오. 모두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거지. 아들 사업 자금도 여기서 나온 돈으로 보태줬다니까. 또 다른 부인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돈을 넣기로 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답니다. 그들은 결코 박진우 씨에게 돈을 넣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박진우 씨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객실로 돌아온 박진우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탁자 위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답게 최 회장이 말한 수익 구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계산했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빼고 나누기를 반복하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만약 최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1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박진우 씨가 평생 믿어온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마치 금융세계의 중력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 하지만 만약 정말 가능하다면 바로 그때 뒤척이던 아내 김수진 씨가 잠결에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말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 그냥 이 여행만 즐겁게 하고 돌아가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황금빛 지평선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과 욕망이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밤새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 씨는 혼자 갑판 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차마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어젯밤 설명회를 진행했던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운동복 차림으로 가볍게 땀을 흘리고 있었고 박진우 씨에게 다가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 회장은 박진우 씨를 근처 수영장 옆에 한적한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박진우 씨에게 돈을 넣으라고 권유하는 대신 오히려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젯밤 뵙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신중하고 지적인 분이시더군요. 사실 저희 모임은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선생님처럼 평생을 원칙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께는 저희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박진우 씨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박진우 씨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건드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박진우 씨에게 당신은 이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마치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 씨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자신의 퇴직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최 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과학 실험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전체 재산의 일부만을 투자하여 그 수익성을 먼저 확인해 본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더 큰 돈을 넣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망망대해 위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휴대전화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것만으로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자신은 결과만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약속했던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가 알려준 연락처는 계속해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박진우 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특히 아내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속이기 위해 급하게 돈을 빌려 마치 배당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진실은 오래가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박진우 씨가 집 장만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겨 뒷조사를 했고 아버지가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차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평생 저한테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뭘 하신 겁니까? 낯선 사기꾼의 말 몇 마디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전부 팔아넘기신 거예요. 아들의 절규는 비수처럼 박진우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김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을 향해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이미 저 바다 위에서 당신을 잃어버렸던 거군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텅 빈 집, 박진우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돈, 가족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도. 아내가 떠나고 난 뒤 박진우 씨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 오히려 그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는 가끔씩 먼지 쌓인 낡은 물리 교과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명쾌한 법칙들이 가득한 그 책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책에 적힌 것처럼 분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어김없이 냉혹한 현실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송거울,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는 무심코 아내가 늘 머리맡에 두고 보던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가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내의 속마음이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크게 다투고 아내가 집을 떠나던 바로 그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 남편 진우 씨는 평생을 모든 힘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의 힘이 따른다고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반작용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무너져 내리기만 하는 걸까? 그는 포기해버린 것일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박진우 씨는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글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안타까움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말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절망이라는 거대한 힘에 속수무책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차갑고 단단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평범한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려 하겠지만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과 가족의 신뢰까지 되찾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였습니다. 평생을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물리 문제로 보기로 했습니다. 사기꾼 최 회장이라는 미지의 변수와 그의 사기 조직이라는 복잡한 시스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먼지 쌓인 낡은 컴퓨터에 전원을 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과제의 마지막 해답을 눈앞에 둔 과학자의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에게 가해진 힘에 대한 반작용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힘은 상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고 파괴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우 씨의 작은 월세방은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국에 사는 부유한 교포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박영민으로 하고 아내와 사별한 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로운 노인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그는 이 가상의 인물을 이용해 부유한 은퇴자들이 모이는 여러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글을 쓸 때마다 일부러 어설픈 말투를 사용하고 맞춤법을 조금씩 틀리게 하여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진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최 회장 조직에 눈에 띄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황금빛 지평선이나 최 회장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글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또 다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직 경찰 출신의 사설 탐정이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뱀의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득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 즉 계약서 사본, 돈을 보낸 기록, 사기꾼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을 그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정리하여 거대한 자료 창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가 박영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동호회에서 그는 보란듯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바다 여행 관련 투자에 큰 관심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글을 올린 지 이 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에게 쪽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최 회장의 비서라고 밝힌 한 남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순진하고 어수룩한 부자인 척 연기하며 그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가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
먼저 당신들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군요.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기꾼들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박진우 씨를 손쉬운 먹잇감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박진우 씨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최 회장 조직은 그를 새로운 투자자들을 위한 비공개 온라인 설명회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박진우 씨에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비밀 주소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박진우 씨에게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밤새도록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한쪽 화면에는 최 회장이 진행할 설명회 영상이 떠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그동안 모아온 피해자들의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는 그가 직접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명회 접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 그의 안경 너머로 빛나는 화면 불빛이 마치 복수를 앞둔 사냥꾼의 눈처럼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가 시작되자 화면 속 최 회장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의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십 명의 새로운 예비 피해자들 앞에서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최고급 배와 안락한 노후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화면을 전환하려는 순간 그의 발표 화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자리에 박진우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 수업을 하듯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최 회장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며 박진우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회장님.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회장님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수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업의 주제는 보존 법칙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박진우 씨의 냉철한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잘못된 문제를 짚어주는 선생님처럼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증거들을 화면에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최 회장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가짜 이름의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사기 조직의 전체 구조도가 화면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돈을 잃고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회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실시간 대화창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 당신이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물리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모은 모든 자료는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당신의 마이크를 통해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군요. 아마 그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 회장의 화면 너머로 실제로 희미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진우 씨는 더 이상 어둡고 초라한 월세방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의 물리학이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 채널을 열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사기 수법들을 과학적 원리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송은 진솔함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구독자 수는 어느새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아내 김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남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용서와 존경, 그리고 다시 찾은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삶의 존엄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오늘도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사기꾼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사랑과 절망,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지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반작용의 힘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 즉 올바르게 생각하는 힘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고 현명해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부디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